착착착 점수를 매길 것 같고요. 장점, 단점들을 말할 것 같고 서열화를 매겨서 우수한 학생과 미흡한 학생을 칼같이 나눠 놓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교육평가가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교육평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만 있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무리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장을 보면요. 학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이다. 이 자료 수집으로 뭘 할 거냐면 발달 과정 이해할 거고요. 우리 교육 과정 내가 수업 잘하고 있는지 교육 목표 달성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행동 변화 만들어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서열화만이 목적이 아니다 라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전엔 계속 서열화만 목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학교에서 교육평가를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잘 한 줄로 정의를 해놨었고요. 작년에 이 내용을 잘 알고만 있었다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기본 과정이라고 이렇게 교육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평가 같은 과목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실용적인 관점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론적인 내용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썼으면 더 정확했겠지만 작년에 처음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 쪽에서만 잘 설명할 수 있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나왔던 만큼 이제 이 기본 과정은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이제 다 알고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갖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교육관입니다. 우리 아까 교육평가가 돋보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 돋보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려고 할 텐데요. 우리가 이때 보통 보려고 할 때는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즉 평가의 목적, 평가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깔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돋보기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교육관 물어보고 있고요. 이 교육관에 이어서 검사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2022학년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측정평가관, 총평관 중에서 총평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나왔었는데요. 이 검사관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전제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따라서 전제로서 교육관이 세 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발적이냐, 발달적이냐, 인본주의적이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 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발달적 교육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 과정과 평가 유형 잘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평가 유형 규준지향평가, 즉 상대평가하겠다, 중거지향평가, 절대평가하겠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은 수행평가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본주의적은 이 인간의 뿌리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목적이 자아실현이었다 라는 점 한번 짚고 가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학생들의 개인차를 어떻게 해석하냐 라는 점인데요. 우리 선발적 교육관의 기본 과정 보면 우리 목표에 도달하는 게 목표고요. 소수의 우수자 선발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습을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반에서 똑같은 선생님의 수업 듣고 누구는 1등 했는데 누구는 꼴등 했어요. 그때 이 학습의 실패를 누구에게 돌리냐,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냐 라고 하면요. 우리 성취 실패의 책임을 학습자의 탓입니다. 학습자가 게을렀어요. 학습자가 열심히 안 했어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발달적 교육관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요. 우리 누구나 목표 도달 가능해요. 왜? 우리 절대평가잖아요. 일정한 수준을 넘기만 하면 모두가 합격이에요. 모두가 성공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차에서도 이러한 개인차 우리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똑같은 반에서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 누구는 목표에 도달했고 누구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랬을 때는 성취의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학생에게 있냐? 아니요. 이건 교사가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했다. 잘 이끌어가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그렇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학습자의 장점에 맞게 수업의 방법과 수업의 도구, 수업의 내용도 다 변형을 해서 학생이 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 모두의 개인차 줄여줄 수 있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 가능성 무한해 라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발적 교육관과 발달적 교육관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발달적 교육관이 현대적 교육관이라는 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교육관은 조금 이 둘과는 다른 얘기로 나와서 우리 학습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아실현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학습자도 하지만 교사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때 수행평가 나오는데 수행평가에 플러스로 해서 대안적인 평가, 다양한 평가들 많이 활용합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고요. 우리 학습자가 평가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학생평가에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평가도 두 개가 있구나 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검사관까지 가도록 할 텐데요. 따라서 선발적 교육관이 측정관, 발달적 교육관이 평가관, 인본주의적 교육관이 총평관으로 이어진다는 점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검사관은 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돋보기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아까 교육관은 그 돋보기를 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관은 그 돋보기를 통해서 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측평총 이렇게 세 가지 잘 외워주시면 좋고요. 이때도 많은 학생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평가의 기초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다들 모형, 유형, 제작 방법, 신뢰도 타당도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놀라지 않고 이렇게 측평총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요. 이것들이 선발적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
교육관, 인본주의적 교육관에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아면 깊게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교육평가의 기초에 있는 세 가지 잘 알아봤고요. 우리 검사관 22학년도 우리 교육평가의 목적 25학년도 나왔으니까 이 교육관이 한 3년 전후로 나온다라고 해도 놀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관 조금 중요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교육평가 모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3명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타일러,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중요했던 학자였죠. 타일러 한 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터플빔이라는 학자, 그리고 스크리븐이라는 학자, 이렇게 딱 3명 나오니까 타스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일러 같은 경우는 목표 중심으로 하니까 또 핵심 키워드가 이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연 목적 분류표 똑같이 사용해 줄 거고요. 우리 행동 목표 달성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연 목적 분류표에서는 내용 플러스 행동하겠다 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때 나왔던 행동 목표 잘 평가하는 것이 우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용 한번 봐주시고 장점과 단점 보면 과수평 일관성 유지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평가처럼 수업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때 명확한 평가 기준 제시 가능하다라는 점. 하지만 단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육 결과, 결국 이게 마지막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교육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조금 생략되거나 중간 과정에서 체벌과 같은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소홀해질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점 알 수 있고요. 또한 행동 목표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누가 나왔었죠? 그렇죠. 아이즈너 있었죠. 예술체육과 같은 그런 예체능 과목들 평가하기 어렵다. 실기 과목들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일러 목표 중심 모형 기본 모형이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터플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모형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육평가가 왜 만들어졌냐,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학생 발달을 돕는 과정 별로 거기 관심 없고요. 우리 의사결정, 누가 의사결정하죠? 교육과정 만든 사람들이죠. 교육과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교육과정이 좋은 교육과정인지 잘 만들어진 건지 교육평가 결과를 통해서 그 피드백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학습자를 위한 평가라기보다는 의사결정자, 즉 교육과정 설계자를 위한 교육평가 모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에 맞는 평가들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CIPP라고 해서 상황을 평가하는 거, 투입을 평가하는 거, 과정을 평가하는 거, 산출을 평가하는 거, 이 각각이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학교 교육을 기계적으로 보고 있구나, 따라서 어떠한 인풋, 투입이 있으면 어떠한 일정한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구조로 보고 있구나 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자신들의 평가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CIPP 모형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객관식에서 자주 등장을 했던 게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이렇게 이름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었으니까요. 우리 스터플빔이라는 학자가 나온다면 의사결정 유형과 평가 유형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만 잘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판단 중심 모형인데요. 우리 탈목표 평가라는 점은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목표 자체를 애초에 고려하지 않고요. 전체를 모두 다 고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목표로부터 벗어나서 전체 교육 결과를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타일러는 목표에만 집중해서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스크리븐은 목표도 중요한데요. 우리 목표만 보지 말고요. 목표랑 관계없이 목표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일러로부터 그러한 점이 대비된다라는 점 먼저 하나 인식하고요. 따라서 주장을 보면 전문가가 목표 달성 여부도 보지만 목표의 질도 보고 잠재적 교육 과정까지 포함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총합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판단 중심 모형이다라는 말로도 불리거든요. 우리 타일러가 목표 중심이라고 했던 것처럼 스크리븐 같은 경우는 판단, 이것의 질적 판단하겠습니다. 결과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 과정까지, 목표의 질까지 우리 통체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걸 평가의 준거로 삼고 기능으로 하고 유형을 봅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앞에 1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스크리븐이 좋아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2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번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 스크리븐이라는 학자는 외재적 준거, 형성평가, 비교 평가까지 이러한 새로운 평가 유형들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평가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평가, 그리고 우리의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형성평가인데요. 이 형성평가 자체는 정말 많이 나왔지만 이걸 맨 처음 이렇게 제안을 했던 스크리븐이라는 학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스크리븐도 잘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형성평가의 특징, 진행 중에 우리 수업 개선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라는 점 간단하게 일단 알아볼 거고요. 이전에 이렇게 총괄평가를 통해서 최종 마지막 학습이 잘 되었는지 마지막 최후에만 결과를 확인했었는데 이제 스크리븐이라는 학자는 진행 중에도 우리 한번 보자 라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둘 다 너무 중요하지만 스크리븐이라는 학자로부터 형성평가의 중요성이 등장하였다라는 점 볼 수 있고요. 그 외의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평가 모형 3가지 알아봤고요. 그 모형에 등장했던 학자들과 이론들, 그 방법들이 객관식에서는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형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지만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실용적인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고 있는 교육평가인 만큼
만큼 우리는 교육평가 모형보다는 지금부터 나오는 이 교육평가 유형에서 더 많이 나온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보면 벌써 기출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 거 너무 잘 보이시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장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육평가 유형, 기시대수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평가 유형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른 유형부터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규준지향평가, 준거지향평가, 다른 말로 상대평가, 다른 말로 절대평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점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한번 봐주시고, 신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건 일관성을 강조한다라는 거고, 타당도를 강조한다는 건 목표 적합성을 주목한다라는 점 이렇게 크게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규준지향평가의 장점과 단점 간단히 알아보면요. 우리 규준지향평가를 통해서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 변별하는 거 가능하고요. 즉 우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 너무 쉽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경쟁을 시키잖아요. 누가 1등, 누가 5등, 누가 30등. 그러다 보니까 그 등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외적 동기 유발도 된다라는 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정상분포로 수업 개선 기능 약화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정상분포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고, 우리 아까 수업에서 학업 성취의 실패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교사에게 있기도 하고 학생에게 있기도 한데, 규준지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발적 교육권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그 성취 실패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어차피 내 수업에서 1등은 누군가가 나올 거고 너가 꼴찌를 한 건 너의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발전하거나 개선시키려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또한 이것만의 고유한 단점이 아니라 우리 여기 준거지향평가에 비해서 단점이 된다라는 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렇게 경쟁의식 조장하는 거, 내적 동기가 안 되고 외적 동기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 따라서 참다운 학력 평가 불가능하고 교육의 힘에 대한 신념이 흐르다. 왜냐하면 언제나 1등은 있지만 그 말은 언제든 꼴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거, 학생을 성장해서 키워낸다는 그런 힘에 대한 신념이 좀 흐리다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준거지향평가를 보면요.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부적 편포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상분포가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했다면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부적 편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우리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목표를 도달했다, 성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적 편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준지향평가처럼 상대평가처럼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안 세워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1등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학습 가능하고요. 경쟁심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불필요한 지적 능력 분류 배제라는 것은 어쩌면 변별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를 낼 필요가 없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재적 동기, 어떤 학습에 대한 동기만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 변별하는 거 어렵다, 외적 동기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우리 여기 규준지향평가에서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규준지향평가, 준거지향평가 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절대평가, 준거지향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우리의 고교학점제 요즘 실시하고 있죠. 이러한 현대적인 학교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취평가제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이 기초 우리 평가 유형 끝내고 나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준거지향평가가 너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인데요. 우리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잘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우리 형성평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 실제 기출되었던 것도 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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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평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과거에는 계속 총괄평가만 한 번씩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 어떻게 극복하지? 아 그렇지, 우리 학교에서 진단평가도 물론 하지만 형성평가 좀 많이 해보자, 형성평가 선생님들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교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언제 하냐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진단평가는 수업 전 할 거고요. 형성평가는 수업 중에 할 거고요. 총괄평가는 수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형성평가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냐면요.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볼게요. 그게 제육볶음이 될 수도 있고 미역국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 형성평가는 그 간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중간쯤에 가서 이게 어느 정도 맛이 형성됐지 그걸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업을 다 해보고 나니까 뭐야, 목표 달성한 애들이 50점을 넘긴 애들이 5명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형성평가를 통해서 먼저 몇 명이 넘겼는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내 음식이 짠지 단지 싱거운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간을 보면 어떻게 하죠? 우리 그 맛을 더 첨가해서 최종적으로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 계속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다가요. 계속해서 학생들이 우리의 더 많은 목표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맛을 끌어올리듯이 성적도 끌어올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의 성취도 잘 올라갈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전중 후로 나뉜다는 점 크게 잘 잡아주시고요. 우리 특선결, 속강곤지, 성서미장 이 네 가지 특징, 기능들 잘 알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이 네 가지만 잡아주시면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한 2개 적으세요, 3개 적으세요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3개, 4개씩 알고 있으면은 어떤 걸 고르지, 이 상황 제시문에 맞게 정확하게 2개 딱 정확히 적어줘야지 하면서 편하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평가, 특성, 선수학생 학습 결손 확인한다. 형성평가에서 우리가 설탕 넣듯이, 소금 넣듯이, 물을 더 넣듯이 속도 조절할 거고요. 강화 역할 할 거고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지? 그걸 통해서 교사 수업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괄평가는 우리 성적도 측정하고 서열도 측정하고 미래 성적도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 나서 혹은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나서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수업은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진형총 3가지를 넘어서 대안적 평가 방식 이렇게 4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있습니다. 성능노화 크게 내외워 주시면 되겠는데요. 성장지향 평가인지, 능력지향 평가인지, 노력지향 평가인지, 그리고 하나 추가로 학생 평가인지 봐주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성장지향 평가를 보면 학생이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겠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A라는 시작점으로부터 B라는 시점으로 이동했을 때 이 학생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성적을 부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과거 대비 현재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게요 라는 거고요. 이걸 점수로 표현한다면 A라는 시점에서 60점을 맞았던 학생이 B라는 시점에서 80점을 맞는다면 20점을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80점을 맞았던 학생이 B라는 시점에서 90점을 맞았다면 10점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보겠다라는 좋은 취지와 의도가 있지만요. 하지만 그걸 시행할 때 나오는 단점으로 우리 A라는 사전 검사에서 일부러 내 성적을 낮게 낮춰서 일부러 성장을 많이 왜곡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때 또 성적의 의미가 우리 90점 맞은 학생은 어떻게 보면 80점 맞은 학생보다 점수가 절반이나 낮게 됩니다. 따라서 성적의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대안적 평가 방식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요.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평가, 총괄평가, 지필평가 등 다양한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지향, 능력지향, 노력지향, 학생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 대안적 평가 방식만 단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평가 방식들, 평가 도구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배합을 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평가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잘 극복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장지향 평가도 쓸 수 있다는 점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능력지향 평가는요. 학생이 가진 능력에 맞추어서 평가 점수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두 학생이 모두 8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때 A라는 학생은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80점을 맞았다. 그리고 B라는 학생은 낮은 능력이 있는데 80점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B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점입니다. 가진 능력에 비해서 똑같은 결과를 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수준을 잘 측정한 다음에 그 능력으로부터 점수까지의 차이를 잘 측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능력이 낮은 학생도요. 나의 능력 대비해서 점수를 많이 잘 받았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의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IQ만으로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과목마다 측정할 것이냐, 신체로 측정할 것이냐 정말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전통적인 평가 방식뿐만이 아니라 대안적 평가 방식도 이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잘 이해하고 난 뒤에 평가 도구들을 적절히 섞어서 그 단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안적 평가 방식이 가지고 있는 정의,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 잘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평가에 있어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인지적 영역을 평가했다, 교사가 평가해줬다 라고 한다면 우리 전인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의적 영역도 평가하고 심동적 영역도 평가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의적 영역을 이렇게 학생평가를 통해서 잘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점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얼만큼 성장했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겠다, 그 능력 대비해서 성적을 보고 점수를 주겠다, 노력한 만큼 성적을 주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각각 평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너무 뚜렷하지만 단점도 정말 뚜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단점 잘 알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정말 많이 하죠. 수행평가입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맨날 이 수행평가 한다고 고생 정말 많이 하고요. 선생님들도 이 수행평가 만들고 채점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수행평가 그만큼 학교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뭐라고 우리가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이렇게 실과 결전 4가지 키워드가 있으면 한 줄 명확하게 잘 써낼 수 있는 점 보고 갈 거고요. 이때 내용을 보면 실제 과정과 결과를 보고 지식기능 태도를 교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기존 평가들이 실제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어떤 지필평가의 결과만 보고 지식만 평가했다면 수행평가는 그 과정도 보고요. 그 과제가 실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검사라기보다는 질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가 전문적으로 그 질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아는 것보다 행동으로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 실제 구현해내는 거,